2장. 규칙은 어디까지 규칙이지? 누가 나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내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말을 건성으로 흘려버린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내가 시앙스포 출신이라는 사실을 슬쩍 흘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마법이라도 걸린 듯 태도를 바꾼다. 나는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내가 이런저런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말이 벼랑간 흥미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 어째서 내 과거가 지금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할까? 학교 졸업장이 왜 중요할까? 특정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환경이 지니는 임의적인 측면을 또렷하게 느끼지 못한다. 이곳에서 경외감이 드는 어떤 기관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모른다. 꼭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고작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서는 시앙스포를 모를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만 지낸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프랑스의 명문 이공과 대학인 폴리테크니크가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를 일컫는 명칭으로 쓰인다. 어쩌면 내가 가진 자폐증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시앙스포를 나왔다고 확신하기 힘들다. 과거의 기억이 늘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내가 앉았던 의자를 알아볼 수 없고 내가 항상 앉던 자리가 사라진 계단식 강당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지난 체험을 쉽게 상기할 수 있겠는가? 난 시앙스포라는 이름을 익히는 데만 몇 년 걸렸다. 난 그 학교의 정식 명칭인 정치대학에서 공부했을 뿐 시앙스포에서 공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이름이었던 정치학 자유학교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명칭인 IEP가 먼저 떠오른다.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는 중부 유럽의 대학들이 전성기를 누리기에 앞서 독일적인 영감을 받아 갓 탄생한 전공 과목인 정치학에서 요구되는 창조성, 비제도성, 공상의 힘을 나타내는 표시다. 가장 심한 간극은 이름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틀이라는 측면에서 확인된다. 명문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주소록, 비유적인 의미로 인맥은 대체 무엇을 뜻할까? 오늘날에는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것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시앙스포에서 보낸 몇 년 동안 나는 아무런 네트워크도 구축하지 못했다. 동아리나 모임에도 전혀 발을 들이지 않았다. 내 이름은 동창회 온라인 주소록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기에 최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앙스포에 다닌 적이 없으며 모든 게 다 꾸며낸 말이라고 비난했다. 나는 그런 현상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나라면 독학한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거창한 문구가 적힌 종이에 불과한 졸업장 한 장의 유무로 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사회적 특권층이라는 표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는 스스로 묻곤 했다. 형태는 여럿일지라도 그 의지에는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벌로 사람을 정의하고 독일에서는 전공한 학과로 사람을 평가한다. 프랑스에서 모 학교 졸업생으로 불린다면 독일에서는 문헌학자나 로마법 학자 등으로 불린다. 독일 모델에도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특정 지식의 유무가 관건이 된다. 언어에는 서열이 담겨 있다. 프랑스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은 말 그대로 크기가 압도적인 건물이 아니라 매우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뜻한다. 또한 프랑스의 고등사범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은 우쭐할 만한 자긍심을 준다. 내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하등사범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2개의 학위, 정치학 석사와
철학 박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게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진다. 독일에서는 시향스포를 알아주지 않는다. 심지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누군가 그걸 거북하게 여기며 설명하려 하면, 아니, 그토록 이상한 분류 항목을 해명하려 하면 프랑스인에 대한 은근한 비웃음이 대답으로 돌아온다. 반면 독일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기차표나 비행기표에 모 박사님이라고 적혀 있다. 독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봉투에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더러 대체 왜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그 재미난 일화들이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이는 자폐인에게는 오랜 여정이고 매우 긴 학습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폐인이 비자폐인이 지닌 무엇을 습득해야 하는지 더는 모르겠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날마다 만나는 새 난관. 시향스포는 사회를 확대하여 비추는 훌륭한 거울이다. 내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던 시기에 벼랑간 그 거울을 맞닥뜨렸다. 나는 비극적이라 할 만한 방식으로 궁중에 입성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니 희비극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어로 쿠로라는 단어가 지닌 여러 뜻만큼이나 상반되고 터무니없다는 느낌이다. 그 단어는 가금을 기리는 사육장, 범죄자를 재판하는 고등법원 철자에도 포함된다. 또한 군주의 총애에 따라 단어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 양, 어떤 때에는 쿠루가 범죄자를, 어떤 때는 궁중에서 신하들이 있는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시향스포에 도착한 첫날,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다. 그저 학교 이름에 들어있는 정치라는 단어를 보고 구소련에서 정부 인력을 양성하려고 설립한 국립대학교를 떠올렸을 뿐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생각은 내가 매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날 아침 매우 일찍, 그러니까 적어도 소집 2시간 전에 도착했다. 얼마나 일찍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컴컴한 새벽거리에서 혼자 닫힌 문 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장소와 시간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기다렸다. 나는 쥘 베른이 묘사할 법한 행성간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보조식량부터 화장지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담긴 큰 가방을 짊어지고 있었다. 결국 문이 열렸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날 아침에 아마 150명쯤 모였던 것 같다. 나는 몇 분 만에 따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기에 서로 모르는 상황인데도 5분 만에 무리를 이룬 것이다. 5명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혼자 있는 몇 사람 중 하나였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겪었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일종의 저주가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그 저주를 체념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엄숙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거창한 직위를 지니고 모두가 떠받드는 지도교수 2사람이 몇 마디를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2 교수가 모두 저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한 명은 프랑스의 관용 표현대로 더없이 호사스런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작은 살롱에서 첫 수업이 이루어졌다. 목재 장식에 대리석 벽난로가 있으며 기품 있게 보이도록 오래된 건축 양식을 본떠서 지은 곳이었다. 교수는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향스포 입학 서류에는 부모님의 이름뿐 아니라 무슨 훈장을 받았는지 적는 항목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피에르 S.
아버지가 무얼 하시나? 공군 장성이십니다. 훌륭하군. 다음, 에두아르 기구. 기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그러실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러다 조금 후에 잘 돌아가던 기계가 삐걱거린다. 스케, 스코, 스쿤슈. 이 말을 듣고 나는 그게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버지 직업은 실업자요. 시작은 혹독했다. 다른 수업들도 비슷했다. 나는 그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발견이라는 말이 지닌 넓은 뜻에서 말이다. 지금에서야 웃지만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여유를 누릴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다. 입학하기 전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운 나의 과거 때문에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고 이전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내가 시앙스포에 가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학교 운동장에 기요틴이 놓여 있었다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뜻밖의 난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만났을 때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시험이 있었다. 내게는 특히 힘든 일이었다. 인사법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다른 문화권에서 인사하는 방식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는 각각의 인사말에 걸맞은 행동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게는 일상적인 인사가 그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또 인사의식을 행하면서 갖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다. 그런 의식을 부정확한 방식으로 행한다고 믿으면 그 여파가 심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매우 크게 작동한다. 게다가 인사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두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해야 할까? 만약 어떤 친구가 걸어오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의식을 시작해야 할까?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또다시 인사를 해야 할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가? 모두 내가 답할 수 없으면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까다로운 질문들이었다. 나는 곧 새로운 난관에 맞부닥뜨렸다. 나는 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다못해 들고 있는 가방이나 머리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느꼈다. 모든 사항이 반드시 자폐증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자폐인들 중 상당수는 자존감이 낮다. 나도 내가 열등하다는 느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어른 자폐인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이렇게 답한다.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 제대로 답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역의 체스 챔피언이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 사람들은 자폐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일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는 꽤나 복합적이다. 대학에 다닐 당시 나는 낮은 자존감과 과거에 겪었던 1등 증후군, 열등생의 마음가짐이 뒤섞인 기이한 심리 상태였다. 이럴 때 바로 아래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면 큰 충격을 받는다. 이는 내가 이상하다는 사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학급 친구 한 명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 시험 전날 늦게까지 공부했는데도 수학시험에서 13점 혹은 14점을 받았다. 만점은 20점이었다. 나는 복습도 시험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고 시험을 몇 분 만에 해치웠는데도 19점 이상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마주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도우려는 혹은 나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그저 우연이라고?
우연이라는 가설도 한두 번을 넘기면 성립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별난 사람이라는 느낌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답도 찾기 어렵고 행동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점수로 보상해야 할까? 다시 말해 일부러 오답을 적어야 할까? 점수에 합당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복습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까? 시험을 치르는 도중 문제가 무척 어려운 것처럼 가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할까? 나는 이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대학에서도 시험을 본 뒤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어라고 한다. 어떤 때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티를 내려고 한숨을 내쉰다. 나를 아는 학우들은 이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는지 내가 그런 연기를 다시 하게끔 부추긴다. 물론 15년쯤 전에 나는 그런 작은 수법들을 몰랐다. 지금도 학교 밖에서 누가 내게 질문하고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면 나는 무척 불편하다. 답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상일까? 자폐증을 지닌 한 친구는 자신의 말이 야기할 사회적 영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심리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교양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 심리학자는 자기 분야에서는 확실히 뛰어났지만 비행기 엔진의 상표나 벨리지의 수도를 몰랐던 것이다. 그런 복잡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시앙스포에 입학한 후 처음 몇 달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간 마음이 놓인 시기였다. 수강한 과목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나 평소 나의 관심사와 완전히 달랐고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였다. 또한 이번에도 나는 입시 준비반을 거치지 않았기에 학급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난처한 상황들, 그러니까 풀어야 할 다른 사회적 방정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주 간단한 사회화 과정도 무척 버겁다. 가장 거북했던 순간들을 거론할 차례다. 신랄한 사람은 이것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하겠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작은 식당 혹은 카페에서 만나곤 했다. 하지만 난 식당과 카페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른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 난 식당에 혼자 가지 않았고 특별히 허가받지 않고도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암울한 장면이 있다. 1학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학교 근처 유명한 작은 바 혹은 카페인 바질의 집에 가기로 했다. 시앙스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곳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주 갔기에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몸짓만으로도 누구든 다음에 갈 장소가 어디인지 이해한다. 나만 빼고 말이다. 나는 모스크바에 있는 성바실리 대성당은 알았지만 바질의 집은 몰랐다. 그 앞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다녔으면서 고개 한번 들지 않았던 것이다. 10여 년이 지난 뒤 이 책의 내용을 구상하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야기로 돌아가자. 학급의 학생 하나가 나더러 그 자리에 오라고 거듭 권했다. 그러지 말고 오라니까. 와, 조제프.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모임에 초대받자 나는 겁을 먹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학생은 나름대로 상황을 해석한 끝에 자기가 내 음료수 값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도망쳤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할지 가려내려는 것은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 학급 친구들이 자폐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그들이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다. 반면 온전히 내 선택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문제는 모두에게 있다.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건설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치료해야 할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결론으로 내리는 일은 쉬우면서도 지나치게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인의 비밀기지로 같이 가보자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당장 그러겠다고 답하겠는가? 아마도 그곳의 생명체를 만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기에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화성인 때문에 보이는 반응은 정상이고 바젤 때문에 보이는 행동은 병적인가? 화성인은 알고 보면 무척 유쾌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는 습관의 문제, 교우하는 사람들, 사회적 규범의 문제다. 이런 비유는 지나친 억지가 아니다. 결국 나는 화성인이든 학급 동료든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말이다. 물론 내 판단도 부정확했다. 1년 내내 한 번도 내게 친밀감을 보이지 않다가 어째서 갑자기 나를 초대하는 걸까? 내게 벼랑간 분풀이를 하려는 걸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식당에 간다니 무슨 엉뚱한 생각인가? 그런 모임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학기가 끝났고 이제 집에 가서 여름 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식당에 갈 이유가 있을까? 오렌지 주스는 집에서도 마실 수 있는데. 한 가지 고백하자면 올여름 어느 학생 모임이 내가 수업을 듣던 사마르칸트 외국어 연구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나를 초대했다. 나는 과거와 거의 비슷한 태도를, 그러니까 바질의 집 근처에서 수년 전에 보인 태도보다 더 예의 바를 것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자폐인에게 학습이라는 건 예상만큼 간단하지 않다. 학습을 권장하는 사람에게조차 마찬가지다. 불안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생각을 마비시키는 속성이 있다.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자폐인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에는 이유가 있으며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달리 말해보자. 만약 누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수업 마지막 날에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나면 5시 10분에 바질의 집 카페에 들어가 첫 번째 탁자에 앉아서 아저씨나 아주머니에게 오렌지 주스 주세요라고 말해야 해. 이런 사실을 2달 전에 알았다면 나는 미리 장소를 파악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해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카페 직원들도 몰랐을 바질에 관한 내력을 이야기해서 내가 그 장소를 잘 안다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규칙은 어느 정도까지 어길 수 있을까? 시앙스포에 입학한 초기에는 학급 친구들이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지 못했다가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버섯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문가와 함께 숲에 갔을 때 설명을 들으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버섯이 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바질에 얽힌 작은 소동을 겪고서 이런 점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적어도 학급 친구 한 명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고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꼈다. 시앙스포 1학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나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반 학생 16명 중에서 내가 인사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들 중 한두 명, 조금 후에는 4~5명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거의 매번 그들의 응답을 끌어내곤 했는데 그 반응이 흥미로웠다. 나는 처음으로 농담을 몇 번 던지는데 성공했다. 특히 1학년 말에는 내 농담에 사람들이 웃기도 했다. 교실에 탁자가 둥글게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탁자 주위를 걷다가 아무데나 앉을 수 있었다. 수업이 시작하기 조금 전에 도착했을 때 교실에는 학생이 3명 있었고 나는 의자 주위를 거의 한 바퀴 길게 돌아 자리를 잡았다. 여학생 한 명이 내가 왜 그렇게 돌아갔는지 물어보았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몰랐어? 그 말에 학생들은 즐거워했고 나는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기뻤다. 그렇지만 나는 관계 맺는 능력의 극히 일부만 갖추고 있었다.
나는 모든 일이 교과서에 적힌 그대로는 일어나지 않으며 가끔은 규칙을 조금 위반하는 대가를 치러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이해했다. 1999년부터 이듬해까지 해가 일찍 지는 어느 겨울 저녁에 나는 어떤 문제를 처리하느라 학교에서 평소보다 20분쯤 늦게 나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나는 같은 학급의 두 학생이 입맞추는 모습을 보았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단순히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 근처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교수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왔기에 나는 다른 학생들이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공부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온갖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저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의가 없는 게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인가?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당시 나는 세상을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다. 나는 시앙스포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학교장의 지침에 따라 학기 중에는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지 않으면 학생이라는 사실과 학생이 아닌 채로 한두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아마도 근본주의자들이나 이슬람교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나의 이런 생각을 달갑게 여겼을 테다. 처음에는 아무런 해석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야 어떤 규칙은 반드시 따르거나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물론 관건은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어겨야 정상이라고 판단하는지 아는 일이다. 학생은 우수해지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시앙스포는 점잖게 가장한 유흥가일 따름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강자의 금전적, 성적 욕망과 일반화된 거짓말에 좌지우지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 온갖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듣거나 우연히 들은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건대 나는 학교 안에서 온갖 행태가 벌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자폐인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보여준다. 각각의 모델이 다르고 윤리적 차원에서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 이른바 명성 높은 장소가 대체로 그러하듯 시앙스포에도 얄궂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세상을 배우는데 부정적으로, 어쩌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어쨌거나 그 덕분에 나는 전보다 냉소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고작 몇 주 전만 해도 나는 어떤 모임 이후에 가진 사적 대화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명한 매체에 특정 나라에 관한 주제를 비롯하여 여러 글을 기고하는 시앙스포 소속의 한 여성 연구자가 사실은 그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 나라 국민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곳에 가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본인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이다. 그녀는 빼어난 학자로서 명성을 누리는 반면 무지렁이인 나는 그 나라에 여러 번 가보았고 여러 해 동안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 중 하나를 배웠으며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언어를 배웠지만 그 나라에 대해 감히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 연구자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는 위에 언급된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나는 그 상황의 희극적인 측면을 인식하지 못한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쨌거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초기에 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어느 학생은 부모님 덕에 당시 이미 영미 언론에 언급되었고 지금은 권력을 추구하는 젊은 정치인이 되었는데 그가 성공한 이유 중 일부는 그의 기다란 목과 시험 때 내 답안지에 빗돌빼돌한 글자를 나보다 더 잘 해독하는 능력에 있었다. 다른 여학생 하나는 가끔씩 자진해서 내게 인사할 만큼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에 대해 불만이 많은지 무척 소심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학년말 재시험을 치렀고 여름방학 동안 내게 필기한 노트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며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메모를 담아 그 노트를 돌려주었다. 몇 년 후에 상당히 유명한 기자가 된 그녀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녀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외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말의 속도와 어조도 완전히 바뀌었다. 마음속 변화를 여실히 나타내는 표시도 있었는데 내가 옛 학우로서 한두 마디를 적어 그녀에게 건넸을 때 내가 받은 유일한 대답은 침묵이었던 것이다. 나는 시앙스포에 다녔다는 사실을 완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기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은 이야기들을 그토록 많이 접하진 못했으리라. 나는 그런 얄궂은 이야기들을 학급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를 전하면서 감히 어떤 분의 실명을 거론하려 한다.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1학년 때 교수 중 한 분이 베르나르 고디에르였다. 그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있고 피에르 모루아가 총리를 지낸 시기에 내각에 속했던 인물로 주요 결정에 제일 선에 있었지만 언론에는 절대 등장하려 하지 않았던 구식 정치인이었다. 1학년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평가지가 분배되었다. 우리는 교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소감을 담은 짧은 글을 적어야 했다. 그 종이에는 매우 솔직하게 작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글에 내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당시 나는 내 생각을 지금보다 경솔하게 말하곤 했다.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나는 그 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옛 은사를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러한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그 교수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다. 파리 시청에서 내 상관인 하무 부아카제는 그 사이 파리 시장의 비서실장이 된, 그러니까 파리의 2인자가 된 그 교수 앞에서 내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자 고디에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너무도 충격적인 편지라서 사무실을 바꿀 때마다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은 시청에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해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확실히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독일에서 받은 지적 충격. 시앙스포에는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해외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짓궂은 사람들은 그것을 시앙스포의 외제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난 독일에서 1년 동안 공부했다. 떠나기 전에는 마음이 힘들었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시 독일에 푹 빠져있던 청년인 내가 어떻게 기회를 마다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학교에서 2건의 지원금도 받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나는 성년이 되자마자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주위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매우 멋진 한 해를 보냈다. 몇 가지 점에서는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 1년은 감동 어린 기억으로 남아있다.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었던 나는 학부 과목을 조금씩 전부 수강했다. 탁월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고도로 복잡한 수학 공식이 동원되고 전문성이 깊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수업을 듣고 그곳에서 다루는 경제학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특히 그랬다. 그에 비하면 시앙스포에서 다루는 경제학은 허풍에 불과해 보였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말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순종해온 편이었지만 그 수준 차이가 너무도 엄청났기에 시앙스포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어쩌면 다른 과목들도 장난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실들도 깨달았다. 나는 독일에서 평범하지 않은 수업도 들었다. 그 이해로 투표의 역설을 연구하는 무척 도발적인 교수가 가르친 정치학 수업을 들 수 있다. 그 역설이란 한마디로 투표 결과가 유권자의 뜻과 반대로 나오는 상황이다. 교수는 수업 때마다 치밀한 논거와 수학적 방법론이 뒷받침된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모의 선거인단을 예로 들어서 어느 도시의 모든 주민이 수영장을 만들길 원하고 아무도 테니스장을 원하지 않을 때 투표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과반수로 테니스장 건설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짚어가며 보여주었다. 45분간 진행된 주 2회 수업은 매번 수업이 끝나는 벨이 울림과 동시에 투표수 총합계와 교수의 환한 미소로 마무리되었다. 조금 당혹스러웠던 나는 아무런 정치적 코멘트도 덧붙이지 않은 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1학년 학급 동료에게 사례 2건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그가 보낸 답장에는 파시스트라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독일에서 보낸 그 해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때문에 좀 더 힘겹게 깨달음을 얻은 시기였다. 예를 들어 기차로 파리에 오거나 독일로 되돌아가는 일은 상당히 힘든 경험이었다. 내가 예약한 자리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 알아내는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할인카드를 구매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프랑스로 돌아갔기에 프랑스 할인카드와 독일 할인카드가 각각 한 장씩 필요했다. 당시에는 두 나라의 철도가 지금처럼 잘 연계되지 않았다. 나로서는 해내기 힘든 협상을 해야 했다. 내가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놀랍게도 매번 가격이 달랐다. 협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협상을 잘하면 낮은 가격으로 표를 살 수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법 규정도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았다. 창구 직원은 내가 생각하던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독일인으로 살아가려 했다. 독일의 사회 규범을 완벽하게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인이 되는 것이 괴테나 실러의 작품을 읽거나 시를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의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한다.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다. 학생이 각자 방을 하나씩 사용했고 방 4개마다 주방을 하나씩 공유했다. 다른 두 방에는 독일 학생이 살았다. 당시에 나는 중세 캘리그래피를 조금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가 내 평생 손으로 직접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내려 시도한 몇 안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더없이 순수한 옛 독일어 서체로 독일 조국 만세라고 적어서 그 선언문을 공동주방에 붙여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 글 때문에 주방을 같이 쓰던 독일 학생한테 고약한 취급을 받아야 했다. 그는 프랑스인인 내가 그런 말을 썼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었는데 그 종이를 쓰레기통 위쪽에 붙여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종이를 사정없이 떼어내서 그 위에 프랑스 만세란 말을 볼펜으로 끼적인 다음 내 방문에 붙여놓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앙스포의 마지막 2회. 시앙스포에서 보낸 마지막 시기는 길게 말할 가치가 없다. 무엇보다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마지막 해에는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았다. 치료를 핑계로 들면서 박사준비 과정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고 말해두었고 그건 사실이기도 했다. 그 논문을 작성하면 마지막 학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학생의 95% 이상이 몰랐다. 그 논문 기간 덕분에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 거의 쉴 새 없이 잠을 자고 말을 할 수 없으며 여러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감출 수 있었다. 시앙스포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 동안 내 상태는 엉망이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심한 정신병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나는 당연히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이나 뒤풀이, 출세를 꿈꾸는 야심찬 청년이 참가하는 어느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 보통 학업 과정을 따르지 않던 몇몇 학생을 제외하면 아무도 나 같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시향스포를 졸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그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는 조제프다. 내가 시향스포 혹은 다른 어느 교육기관을 졸업했는지 아닌지는 주머니에 손수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와 똑같다. 주머니 속에 손수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 손수건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밖에서는 손수건이 있는지 볼 수 없다. 기껏해야 손수건은 급할 때 콧물을 닦는 데나 쓰일 뿐이다. 악순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대학 교수 직함을 쓰는 방식이다. 학기 초에 대학들이 배포하는 인쇄물에는 모든 교수의 직함이 적혀 있다. 기본적으로 닥터, PhD, 프로프에 더 난해한 몇몇 약자가 덧붙는다. 어떤 사람은 센 M, 프로프, HC, 닥터, HC, 이름성, PhD, JU 닥터, TH 닥터 등등 칭호가 너무 많아서 줄이 부족할 정도다. 바보배에서 학자들은 등장하는 무리 중 각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시 나는 내가 그 무리에 속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시향스포를 졸업한 뒤 나는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한 상태여서 일할 능력은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 몇 가지 사건과 곤혹을 치렀고 결국 나를 가엾게 여긴 독일인 교수 하인츠 비스만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처음 몇 해는 무척 힘들었다. 나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사회성 부족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와 약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이메일은 힘들다. 교수는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받으므로 반드시 대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 전화는? 교수는 내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 전화번호가 돌아다닐 거라고 여겼거나 학생들이 어떻게든 알아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해도 당시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언가 부탁하다니 어림없는 일이었다. 몇 년을 고심한 끝에 간신히 용기를 내어 교수에게 전화를 거는데 성공한다 해도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교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하려 했다. 그랬더니 교수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문제는 쌓여만 갔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왜 회사에서 특별히 내게 맞춰 마련된 직위가 아니면 근무할 수 없는지도 이해할 것이다. 결국 나는 박사학위 과정 초기 몇 년을 홀로 보냈다.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더없이 정상적인 사람조차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 외출하지 않다 보면 그 일이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마도 2005년 또는 2006년이었을 것이다. 당시 약의 복용량이 줄어서 증세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나의 사회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논문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연말쯤 나는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상담하는 데 익숙했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몇 분 동안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내게 어떤 양식을 작성하게 하더니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리로 나왔다.